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교류 또는 접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편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비교적 강하게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접촉하면 행복을 느낀다든지, 나와 누군가하고 교류하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모두 다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진화된 것이 바로 포유류로 진화되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행위서부터 사랑이 시작됐다는 것.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인간한테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노래, 또 문학에 나오는 주제, 영화, 시, 모든 게 다 사랑에 대한 얘기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거의 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생각, 또 배우자와의 갈등,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든지 마음을 상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대부분 다 사랑에 대한 건데, 실제 우리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가, 사실은 과학에서 사랑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학이나 예술에만 있지.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 정신과 의사로서 저한테 사랑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비유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신체가 살아가는 데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을 유지하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 가지로 널리 퍼져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거는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랑은 우리 인간 삶에 대부분 다 관계돼 있지만,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공룡의 시대를 지나 포유류의 출현과 함께 생겨난 사랑. 사랑의 힘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진화의 열쇠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옥시토신이란 뇌 속에 특별한 호르몬이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포유류가 어떻게 애착을 통해 사랑을 진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린 왜 누군가를 끌어안으면 따뜻해지는지를 뇌과학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우리 삶에 언제부터 나왔을까? 이걸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약간 누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물들 중에서 사랑을 갖고 있는 동물들이 어디부터나 와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동물은 다 새끼를 낳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는 동물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이 차이가 있는데, 이걸 보통 얘기할 때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들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하고의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어미가 새끼를 출산하는 과정, 거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온 게 한 33억 년 전으로 이제 보는데, 그 생명체가 나와서 보는 과정을 보면은, 이걸 사랑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사랑의 정체는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교류 또는 접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지구상에 나와서 하나의 세포가 있다가 다른 세포하고 이게 융합을 하는데,
요런 것이 사랑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나와서 다른 세포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 면을 갖고 있는 세포가 나오는 걸 진핵세포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7억 년이 걸리고 이게 세포가 모여가지고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동물들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뭐 한 2, 30억 년이 지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동물이 나오지만 이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게 진화해서 이제 사랑이 나왔다고 보는데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그 공룡하고 포유류가 같이 출현하게 돼요. 근데 공룡까지는 혼자 단독 생활하는 동물인데 결국 이런 동물들은 뭐냐면 어미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놓고 그럼 새끼는 본인이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단독 생활하는 동물이고 포유류는 어떤 동물이냐면은 어미가 새끼를 뱃속에서 길러서 다 성체로 만든 다음에 그 아이를 어미가 기르는 과정. 요것이 이제 포유류라고 해서 그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 되는데 요 과정에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포유동물서부터는 자기 새끼가 어떠냐면은 내 생명만큼 소중한 존재 이거고 다른 동물들인 경우는 그 이전의 동물들인 경우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대어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낳은 다음에 좀 지나면은 어미가 낳을 때는 소중히 낳지만 좀 지나면 자기 새끼를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존재가 없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 이 포유류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동남아 가게 보면 알겠지만 거북이가 일시에 모래톱에서 다 새끼를 낳아요. 그 다음에 낳은 새끼들이 다 해변으로 뛰어갑니다. 부화돼가지고 가는 도중에 해변에 도착하기 전에 한 90%가 잡혀먹히게 되고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대부분 다 잡혀먹고 그리고 혼자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거북이의 삶이라면은 여우를 한번 예를 들면 여우는 어떠냐면은 어미가 자기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 사냥 기술을 가르쳐주고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 독립을 시키거든요. 요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어미가 새끼를 자기 몸같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된 다음부터는 이런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는 거고 그 존재가 내 존재만큼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자, 요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어미가 태반에서 새끼를 기르고 그 기른 새끼를 출산하고 출산한 새끼를 먹이를 먹이는 과정. 이 과정에서 관여되는 호르몬이 그 호르몬이 뇌에서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착의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애착의 호르몬이 있는 동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룡하고 포유류가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공룡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은 공룡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힘이 세죠. 그래서 공룡은 지구의 모든 걸 다 지배를 했어요. 대신 포유류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포유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가 이제 설치류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면 쥐입니다. 쥐. 뭐 슈퍼사우루스라는 공룡은 키가 한 20m가 되고 쥐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밝고 좋은 세상은 공룡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포유류는 그 당시에 뭐 미미했기 때문에 다 어디에 있었냐면 어두침침한 데에 숨어 지냈었어요. 근데 이 공룡하고 포유류가 진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공룡이 멸망하고 포유류가 살게 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과학자들 얘기할 때 바로 이 사랑, 태반의 진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룡은 태어나면 공룡 새끼는 본인 혼자가 부화돼가지고 자라야 되는 거고 포유류는 어미가 새끼에 배설물 치워주고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보호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안 좋은 조건이 됐을 때 공룡은 멸망하지만 포유류는 그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아남아서 그걸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태반의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유류는 또 어두운 데 있다 보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손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청각이 발전하게 되고 해서 뇌가 커지는 전략을 썼고 공룡은 몸이 커지고 육체가 튼튼한 거고
포유류는 뇌가 발달돼서 머리가 좋고 생존에 강해져서 결국은 포유류가 공룡을 이기게 되고 지구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어미가 새끼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젖을 먹이는 데 관련돼 있는 호르몬이 애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애착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사망한 새끼를 계속 데리고 있는다든지 고래가 자기 형제가 사망하게 되면 물속에서 이렇게 뛰어 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 이외에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의 정체가 되죠. 사실 진화의 관점에서 사랑은 혼자 사는 동물하고 여럿이 사는 동물은 곤충이거나 뭐 그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화의 관점에서 생명을 잘 유지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도 사랑은 필요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게 해줘서 그것이 정신세계의 풍요로움까지 같이 주게 되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 포유류한테서의 어떤 사랑, 애착, 이거는 뇌에서 그 애착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랑의 근본이라 그러면 이 호르몬은 언제 분비되는가, 사랑의 호르몬이. 결국 사랑은 포유류가 새끼를 품고 키우는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이어주는 감정이 생겨났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랑의 호르몬, 그리고 애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엔돌핀. 이 사랑의 호르몬을 옥시토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엔돌핀하고 비슷하게 해서 뇌에서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착이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가 처음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산에 사는 쥐가 있고 촌에 사는 쥐가 있는데 촌에 사는 쥐는 새끼를 오래 기르고 암컷과 수컷이 일부일처를 하면서 새끼를 같이 기릅니다. 산에 사는 쥐는 새끼를 암컷만 기르고 그 다음에 어미가 새끼를 기르다가 한 10일쯤 되면은 그냥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는 애착이 많은 거고 똑같은 쥐인데 하나는 애착이 적어서 이 쥐의 둘의 차이가 뭔가를 과학자들 조사하다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초원에 사는 쥐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수치가 뇌에서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다음에 수컷한테는 옥시토신 말고 바조프레신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조프레신이 높은 수컷은 일부일처제를 하면서 암컷과 새끼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바조프레신이 떨어져 있는 수컷은 암컷이나 새끼를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인 경우는 다 일부일처를 하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는 포유류 중에서 하등 포유류일수록 일부일처를 하는 율이 적고 정점이 있는 인간인 경우가 가장 일부일처의 율이 높게 되는 거라서 사랑이라는 거는 고차원적인 진화를 한 동물만이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 뇌에서 옥시토신과 바조프레신 수치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어미쥐가 새끼를 기르고 있는 쥐가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처녀쥐는 다른 새끼가 오면은 자기 새끼 아니기 때문에 꽉 물어 죽이는데 이 처녀쥐한테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주니까 다른 새끼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자들한테 코에다가 이 옥시토신을 갖다가 흡입시키면은 남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눈을 쳐다본다는 거가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이것이 이제 사랑의 호르몬으로서 확인되는 첫 논문이 되는 겁니다. 옥시토신이나 바조프레신이 있는 동물만이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고 바람피는 남자들인 경우는 아마 이 바조프레신 수치가 불안정할 것이다.
바람을 피지 않고 일부일처리를 잘 유지한다는 것은 이 호르몬의 수치가 잘 높거나 잘 기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포유류가 진화되면서 뇌에서는 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사랑의 호르몬이 있어야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랑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려는 강력한 애착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랑의 감정은 언제, 어떤 순간에 강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사랑의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되는 순간, 그리고 그 작용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의 사랑의 행위,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냐면은 피부 접촉입니다. 피부 접촉이라는 건 말이 피부 접촉이지 나 이외에 누군가하고 같이 접촉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인데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게 진화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만 모든 그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행위들을 다 보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처음은 다 피부 접촉이에요. 자, 어미가 새끼한테 젖을 물리는 행위. 어미도 행복하고 새끼도 행복하게 돼서 이때는 어미와 새끼 양쪽 다가 행복을 느끼게 돼요. 포유류의 어미는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피부 접촉을 하게 되고 여우들이 새끼들이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포개고 잠을 자는데 포개고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또 피부 접촉이 되는 거죠. 이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유대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편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게 되고 그다음엔 서로가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놀이를 하게 돼요. 모든 포유류의 새끼들인 경우에는 다 이 놀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사랑의 행위라는 것은 나하고 누군가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고 접촉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거기서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행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접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앗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나 이외에 다른 생물인 경우는 내 먹이가 되거나 나를 잡아먹을 대상이 돼서 경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포유류가 되면은 같은 편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비교적 강하게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서로 이렇게 물고 뜯고 놀이를 하다 보면서 뭘 하게 되냐면 사냥 기술에 대한 거를 자동적으로 습득하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더 잘하는지를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역할을 놀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감정적인 것이 풍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것을 저절로 발전시키는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서 놀이를 이제 박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들인 경우는 애들이 놀지 않고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유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놀이를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인 경우는 자기 이외의 타인에 대한 거를 모르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서 행복감도 모르지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도 잃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의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럴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사랑은 성적인 것만 사랑이 아니라 피부 접촉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나이 드신 노인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붙잡고 노부부가 같이 걷고 호의적인 관계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한테도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 삶에서의 어떤 행위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 뒤에는 다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생일 잔치한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박수 쳐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휴가 갈 때 가족끼리까지 어디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축제할 때 여럿이서 모여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 스포츠 경기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하면서 서로 한 팀을 응원하는 거, 이런 나와 누군가하고 교류하면서 뭔가를 하는 행위들은 이거는 모두 다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그게 친구가 됐던 이웃이 됐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됐던 사람들하고 관계에서의 접촉을 늘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 사랑이라는 것은 나 위에 누군가의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고, 사랑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존재의 소중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한테는 행복이고, 거기서 가능하다면 그 누군가 존재에 있는 존재하고 같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더 많이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병웅이었습니다. 인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시작됐습니다. 포유리로 진화하면서 어미는 새끼를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애착이 생겨났죠. 이 애착은 뇌의 호르몬 작용을 통해 감정으로 자리 잡았고, 사랑은 점차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따뜻한 감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포옹하고 돌보고 그리워하며 유대를 만들어갑니다. 그 유대가 바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기술이나 지능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마음의 진화이자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노년기의 사랑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적 접촉, 사회적 관계망, 정서적 유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행위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건강을 지켜주는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폭넓은 의미의 사랑을 주변에서 나누며 마음을 건강하게, 몸도 함께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게 거울신경세포, 미러뉴런이라고 해서 이 세포가 발견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발견됐을 때는 그 의학에서 DNA 발견한 것만큼 이게 소중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유대감이라든지 사랑으로서 집단을 만드는 거가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표종을 통해서 양쪽 변형계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공명을 이루게 되는, 상대 마음과 내 마음이 이게 통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